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음료협회 최종일입니다. 먼저 박수를 하중에도 우리 협회와 관세법인 A법인 공동 주최하는 통관, 유류 분야의 블록체인 적용을 위해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이석훈 관세청 통관청 부장님을 비롯한 예외 기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공동 세미나를 위해 전국에서 먼 길을 달려오신 협회 회원분들과 법대 관계자분 그리고 본 세미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 우리 관세음료협회의 장명선 이사장님, 관세법인 A법의 정은기 부장님, 김기영 원장님, 그리고 실무자분들과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관세음료협회는 도세화물의 효율적인 관리, 관세음료제도의 개선을 통한 관세행정의 발전, 그리고 회원사의 거리수호를 위하여 1981년 창립된 관세물류 전문단체로 회원사를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연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블록체인 기반 기술은 비트코인 등의 전자결제 분야를 시작으로 전자투표, 전자신용카 발급 등의 공공서비스 분야와 사물 추적과 원사지 및 유통 전 과정 추적 등의 물류 분야로 진출하고 있으며 현재는 차량의 공유, 병원 간의 의료기록 관리와 같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관세청의 주도하에 블록체인 기반 수출 통관 물류 서비스 시범 사업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금융기관과 국내외 물류업에서도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TV들이 요즘 하도 사회에서 블록체인 우리들의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물류협회하고 또 관사업계가 공동으로 이걸 주제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시의적절하다 생각하고 이걸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기획을 하는데 특히 관세청에서 우리 이성훈 국장님, 김동 과장님 이렇게 직접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990년 초에 엘빈 코플러는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책을 냈을 때 그때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 정부와 혁명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우리 서로들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한 25년 내지 30년 가까이 지나면서 우리 사회는 그 독일의 경제학자 다보스 포럼의 의장이신 스와츠 생각이 안 납니다만 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내면서 우리들 사회에 제4차 산업혁명이 와 있구나라고 하는 얘기들을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이 블록체인은 아마 우리 사회, 물류, 유통, 행정, 금융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아마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들이 소통하고 있는 모든 방법이 인터넷에서 블록체인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누구나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업계에 있는 관사업계나 물류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정부에서는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이 어떻게 활용을 해서 사회를 발전시킬 것인가 같이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보사회라고 했을 때 이미 우리 사회의 재벌들은 이미 베꼈습니다. 공장을 가지고 물품을 생산하는 이런 공장들이 부자가 아니고 지금은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부자의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펜슨튼 뭐 이런 그 전혀 이 공장과 관계없는 산업을 일으킨 사람들이 세계 재벌 랭킹 1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차 하나 없어도 우버는 지금 엄청난 이 사회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보 관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이제 제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가면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IoT 다양한 기술들이 새로운 이 사회를 변화시킬 것으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와 사회가 정보를 관리하는 사회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다 보면 제4차 산업혁명은 이미 이와 같은 기술들이 융합을 해서 새로운 제조 혁신을 가져오는 제조 혁신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블록체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플랫폼을 이 통합하는 아주 중요한 혁신 기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쩔 수 없이 허지 안 해도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할 수뿐이 없는 사회가 변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빨리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대응을 해나간다고 보면 혁신된 사회에서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낙오될 수뿐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세미나를 저희들이 기획을 해봤습니다. 이 세미나가 단순히 있는 자료를 서로 발표하는 자리라기보다도 가능하면 좋은 의견이 나온 것이 정부에서도 경청을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업계에서도 좀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세미나가 될 수 있다고 하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을 잘 발표해서 서로 잘 공유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는 이미 사물 인터넷 그리고 빅데이터 등의 기술과 블록체인 기반의 신기술로 많은 분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통관 물류에서도 각국의 관세청과 물류, 기타 IT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 플랫폼을 홍보하면서 다양한 미래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아직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수출 건수가 매년 40% 이상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관 직원들이 하루에 처리해야 되는 업무량과 또 관세사가 처리해야 되는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대로 된 업무 수행하기 한계 상황에서 지금 봉착된 사실 상황입니다. 이에 작년 관세청 블록체인 기반 기술로 신뢰성 있는 전자상거래 정보를 확보하고 인공지능 엑스레이 판독을 통해 반입자 물품을 확인하는 기술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관세청 발전 심의회를 개최하여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활용 통과물류 혁신을 2019년도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현장 추진 혁신을 강화하고 국민과 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관세청 구현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전통적인 기업 간 거래에 대한 통관 환경을 좀 더 스마트하게 혁신하고 또 개인 무역 특징에 대응한 새로운 통관 체제를 혁신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기술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일부 분야는 이미 산업에 적용 가능한 수준에 도달한 상황으로 향후 관세의 도입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기술은 금융 분야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 연구가 진행되고 이후 통관, 물류 분야에도 빠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통관 절차에 대한 효율성 증대, 이에 따른 비용 감소, 빠른 정보 교환과 이동 근조 방지에 따른 불법행위 근절을 구현하기 위해서 앞으로 민간의 협력과 소통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은 많은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야 더욱 발전하는 기술로서 다양한 참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자와 참여자의 소통과 협력에 따른 기술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세미나가 민관, 학연, 그리고 개발자, 참여자가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여 관련 주체들의 효율적인 참여 방안을 모색하고 보다 다각적인 적용 방안을 수립하여 한국형 통관, 물류혁신의 기술 구조를 제시할 수 있는 수준품 통관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추후에 이런 자료를 통해서 통관 물류의 비전과 전략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논의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관세청에서 지난 2년간 신기술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연구 개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왜 관세청에서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는가 부분과 그동안에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예정인가 그걸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혹시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알고 싶어서 오셨던 분들은 좀 섭섭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술적인 분야는 저보다는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에 굉장히 잘 나와 있죠. 유튜브 가시면 저보다 더 잘생기고 강의를 잘 하시는 그런 쉽게 설명하시는 분들을 강의를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좀 많이 오셨는데요. 블록체인이라는 걸 처음 들어보신 게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용어.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근데 블록체인은 잘 모르겠다. 블록체인이 뭔지 잘 모르겠다. 들어봤는데 잘 모르겠다. 용어만 지금 한 분은 두고 계십니다. 다들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봤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지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 주로 많이 들어보신 내용들이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 부분에 대해서 또는 여러 가지 금융 쪽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 분야에 대해서 블록체인이 발전하고 있다는 분들은 많은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왜 하필 내가 하는 이 업무에 들어오느냐? 이게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될 거냐? 아니면 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느냐? 이런 신기술을 접하는 분야는 딱 두 가지 분류 나눠집니다. 새로운 시장에 새로운 먹거리로서 도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반면에 또 하나는 이것으로 해서 내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공포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신기술 부분들은 그런 기대와 그다음에 불안감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잘 융합해서 나한테 과연 좋은 기술로 가져갈 것이냐는 결국 우리 관세청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도 같이 풀어나갈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장표 부분들은 상세한 장표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범정부적으로도 블록체인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세청의 통관 물류 쪽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오늘 발표하실 해양수산부 쪽에서 했던 사업들 그리고 올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세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금융, 상업, 통관, 물류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들은 개별적으로도 진행되고 있고요. 각각이 융합이 돼서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새롭게 나온 분들은 각 블록체인 망간의 연계 테스트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술적인 분야 분들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관세청에서는 이런 신기술 부분들을 단순하게 블록체인하고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정보개발팀이 2017년 2월 달에 이제 새롭게 신설됐습니다. 신설되면서 저희가 했던 주 업무들이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신기술 중에서 과연 관세행정에 도입할 수 있는 기술들이 과연 무엇이 있고 그러한 기술들을 관세행정에 어떻게 접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좀 더 보다 나은 관세행정 서비스,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 저희는 블록체인과 AI 그리고 빅데이터 이 세 가지 기술이 관세행정에 접목에 가장 적합한 기술로 저희가 선정됐고, 그 기술의 성숙도에 따라서 바로 업무에 적용하는 부분과 단계적으로 적용할 부분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적용했던 부분들이 빅데이터 부분으로서 현재 관세행정은 유니패스라는 그 운영력 시스템에서 떨어진 네, 오늘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부산항공사는 사실 이렇게 크게 지금 블록체인 사업을 하는 건 사실 아니고 아주 작게 지금 시작하는데 그 사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하고 목적,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안고 있는 IT라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하고 블록체인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블록체인을 쓰고 있는지 향후 계획 순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부산항만이 세계에서는 물동량 기준으로 해서 6위입니다. 그리고 환적 기준으로 해서는 세계 2위 항만입니다. 환적이라고 하면 이제 그 수출입 화물이 바로 들어와서 육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와가지고 터미널에 잠시 있다가 또다시 배에 실어서 나가는 걸 저희들이 환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2위 환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물동량이 2,100만 TU 정도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환적이 그 중에 한 반 정도 차지한 1,000만 TU 정도가 부산 안에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환적이라는 거는 한 터미널에서 내려가지고 그 터미널에서 그대로 싣고 가는 게 아니라 A 터미널에서 내렸다가 또다시 B 터미널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 1,000만 TU 중에서 한 300만 TU 정도는 1년에 이렇게 옮겨서 다른 터미널로 가가지고 실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그 물동량 한 4% 정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물동량도 많고 환적도 많은데 굉장히 많은 이해자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터미널 항만들이 많은데 제일 큰 게 이제 싱가포르 항만이죠. 거기는 세계 1위이긴 하지만 하나의 터미널로 전국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터미널이 많습니다. 6개의 터미널이 신항에 있고, 또 북한의 오래된 그 항만에 3개 터미널을 그렇게 가지고 있고, 운송사도 굉장히 많고 선사들도 많고, 그래서 이 많은 이해 관계자들 간에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주고받는 방법들이 현재 이메일로 쓰기도 하고, 또 일부 아까 이제 관세청에 쓰는 것처럼 저희도 EDI를 가지고 쓰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효율이 현재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합 운송이라는 것은 하나의 트럭이 그 터미널에 가가지고 화물을 내려놓고 다시 빠져나올 때 다른 그 컨테이너를 이렇게 싣고 나오면은 기사 입장에서도 수입도 많이 발생이 되고 효율도 교통량도 줄어들 텐데, 이렇게 이제 그걸 저희들이 복합 운송률이라고 하는데 그것 한 20%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자 저희들이 정보 공유 플랫폼도 만들고, 이 정보를 공유해서 그걸 통해서 운영 효율도 좀 높이고, 또 이 모인 정보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다른 서비스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블록체인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거에 아주 특화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ITT란, 이게 이제 인터터미널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해서 터미널과 터미널 간에 이렇게 짧게 이동하는 화물을 저희들이 IT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ITT에 대한 것만 좀 해결을 해보자. 왜냐면 이것도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선사, 운송사, 트럭, 터미널 간에 선사에서 운송 목록이면 운송사에서 그걸 가지고 배차 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운송어들을 보내주고, 그리고 트럭에도 운송어들을 보내서
언제 어느 터미널 가가지고 화물 옮겨라는 오더를 주죠. 그리고 터미널에서는 이 운송오더를 받아가지고 슬립이라는 거는 실제 트럭이 터미널 게이트 딱 도착하면은 이 트럭이 옮겨야 될 화물이 어느 지금 터미널에 위치해 있다는 정보를 주는 게 슬립입니다. 이 슬립을 발행해서 주고, 그러면 이제 이 슬립을 뽑아서 컨테이너 상하철하고 반출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움직입니다. 근데 여기 표시의 동물처럼 어떤 부분은 엑셀로, 일부는 EDI로 쓰기도 하고, 또 여기는 EDI로 가는데, 이렇게 트럭에 정보를 줄 때는 뭐 무선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보가 한번 만들어졌다가 변경되거나 했을 때, 또는 처음에 정보를 넣었을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변경이 됐을 때 그게 제때 전달이 안 돼가지고 생기는 비효율도 있고, 그리고 또 운송사 입장에서는 이런 배착이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 소개받은 삼성엑스프레스 양현주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통관 물류 분야의 블록체인 적용 서비스 개발 방안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발표를 의뢰받고 저도 참 난감했는데요. 이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뭔가 좀 재미없고 좀 지루한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발표 시간이 짧은 관계로 거기에 위안을 갖고 발표를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그 앞에 김일호 팀장님이나 아니면 박형철 실장님께서 제가 드릴 말씀을 벌써 다 해버리셔가지고 좀 더 난감해지긴 했습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순서를 저희가 이제 국제무역 분야에서 했던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제무역 분야에 대한 이제 프로세스 특징들, 정보와 이제 흐름에 대한 특징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런 국제무역 분야에 대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정보 서비스를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2017년에 해물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SDS 주도를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블록체인이라는 단어 자체도 국내에서는 흔치 않았었는데요. 이걸 기반으로 그나마 저변 확대에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국제무역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특정 무역 거래에 대해서 소화주부터 수화주까지 한 20개 내지 30개 정도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얽혀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컨소시엄을 추진할 때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생각했던 부분이 어떤 특정 한 이해관계자, 지금 뭐 해운사 관점으로 또는 관세청 관점으로 아니면 뭐 삼성 SDS 같은 뭐 화주를 대변하는 어떤 포워드의 관점으로만 볼 게 아니라 전체 이해관계들의 각각의 자신만의 관점을 해가지고 이걸 들여다보고 실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자기의 업무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향후에 이 부분이 뭐 대세가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2017년에 한 40개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들과 얽혀서 모여가지고 이 컨소시엄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관세청도 있었고요, 해수도 있었고, 여기 지금 부산항공사 등등 뭐 있었고요. 해운사는 한 7개, 터미널 오퍼레이터, 그리고 은행, 보험사 등등 해서 각 이제 이해관계들과 참석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해당되는 기능으로는 화주가 발행하는 컨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그리고 포워더나 화주가 해운사한테 주는 부킹 리퀘스트 컨퍼메이션, 그리고 내부 운송에 관련된 인내드 트랜스포테이션 모니터링 부분, 그리고 이제 화주, 포워더, 선사와의 관계인 shipping 인스트럭션, 블록 레이딩, 그리고 통관 부분, 그리고 IoT 디바이스를 이용한 트래킹 부분, 그리고 은행에서 하는 이제 오픈 어카운트 트랜잭션, 내고 부분, 그리고 보험사에서 하는 인슈런스 팔라시 부분을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단순하게 여럿이 모여가지고 회의만 하고 끝낸 게 아니라 한 실험을 기준으로 이 부분을 테스트를 해보자라고 해서 실제 한 20개의 컨테이너를 실제 화물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제 부산 시내에서 한 90%, 북한에서 이제 한 10% 정도가 나갔고요. 이제 그 데스티네이션 포트로는 중국의 이제 대련, 청도, 그리고 홍콩, 그리고 베트남의 하이폰 깐라이, 그리고 타일랜드의 방콕, 인도의 네바샤와 UAE의 제베랄리, 그리고 USA의 롱비치, 네덜란드 로테르담 화물에 대한 화물에 대해 가지고 실제 적용을 해봤습니다. 실제 이 부분을 적용을 하면서 많은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요. 뭐 어떤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EDI와 별로 틀리지 않다는 그런 그 개념도 이제 가지신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이
일단 당장은 거북하니, 도입하기 거북하니 다른 데서 먼저 적용하고 안정화된 다음에 하자. 이런 데도 꽤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걸 기반으로 관세청에서 이제 시범 발전해가지고 블록체인 기반 수출통합 문서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아까 이제 이 부분을 김기동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요.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기반으로 2019년도에는 이 관세청 플랫폼과 해외 플랫폼 간의 연계 부분을 관세청과 같이 이제 민간 협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는 네덜란드 포트와 한국발 그리고 네덜란드 포트 차 이제 화물에 내 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테스트를 진행할 거. 당시에 이제 저희 쪽에 하이퍼렉처 서비스 기반의 플랫폼에서 그리고 네덜란드 이달리 기반의 플랫폼 간이 서로 이기종 플랫폼 간의 연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중국 쪽하고 이제 천진 쪽하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합공함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제무역 프로세스 정보에 대한 흐름은 이렇습니다. 10년도부터 사이버 프로젝트를 하면서 물류무역을 디지털 시키기 위한 플랫폼으로 트레이드 렌즈라는 플랫폼을 작년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은 블록체인 왜 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타인이체를 한다라고 하면 A라는 은행에서 B라는 은행으로 이체를 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금융결제원이 있어요. 근데 금융결제원이 오후 6시가 딱 되면 모든 타인이체 내역들을 각각의 은행들한테 다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각 은행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타인이체 기록과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받은 타인이체 기록들을 비교하는 작업들을 해요. 그걸 우리는 대사 작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를 금융결제원에 다시 통보를 하는 프로세스가 지금의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분쟁이 생기게 되면 금융결제원이 중간에서 이제 중개를 하면서 문제가 나는 거에 대해서 판별을 해주겠죠. 근데 블록체인으로 온다라는 얘기는 그런 금융결제원이 없어지고 상대방끼리 거래하는 거래 기록들이 모두가 일관성 있게 공유할 수 있는 기술이 블록체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단절되어 있는 모습들을 하나의 싱글뷰로 볼 수 있는 영역들이 이제 블록체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블록체인으로 왔을 때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라고 보면 첫 번째는 프루브넌스예요. 프루브넌스는 뭐냐?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은 크립토커런시, 즉 암호화폐에만 포커스가 되잖아요. 근데 기업들이 하는 비즈니스 블록체인은 자산의 관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산이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도 포함이 되고요. 또는 개인의 건강 정보, 또는 그 컨테이너가 이동되는 이벤트 정보들 있죠. 이런 모든 정보들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뭐 컨테이너, 다이아몬드, 돼지고기 같은 유형의 자산도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거래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자산의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즉 자산이 생성이 되고 자산이 이동이 되고 자산이 소멸되는 그 과정을 우리는 거래라고 표현을 해요. 블록체인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물류무역에서는 컨테이너가 이동이 되잖아요. 이동이 되는 그런 영역들이 하나의 거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면 물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적용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 기술로 요즘은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임뮤터빌리티예요. 즉 뭐냐? 블록의 체인으로 가는 데이터 아키텍처들 때문에 거래 기록들을 미변조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센트럴라이즈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뭔가 거래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람이 거나 그 데이터를 변경을 하는 순간 그냥 변경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블록체인은 변경한다라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원장 기록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블록들에 동시에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변조한다는 게 어렵다라는 보안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컨센서스입니다. 이 컨센서스라는 것들은 상대방들끼리 거래한 거래 기록들이 모두가 일관성 있게 유지되도록 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대사 작업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분쟁이 생기면 맞춰 나갔잖아요. 근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거래하는 그 순간 모두가 똑같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대사하는 작업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생략이 돼요. 그리고 정산하는 과정들도 자동화되기 때문에 맨 처음 금융기관이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물류, 뭐 에너지 다양한 산업들도 매우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네 번째가 이제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퍼블릭 블록체인은 트랜잭션의 파이널리티가 없어요. 뭐냐면 제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다른 사람한테 보내고 나면 거의 1시간이 지나서야 그 거래가 모든 네트워크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 기술을 기업들이 사용하는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사용하는 블록체인은 제가 거래를 하는 그 순간 바로 거래 기록이 모든 참여자들이 동일하게 커밋이 되는 형태로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퍼블릭과 기업들이 하는 비즈니스 블록체인은 서로 다른 비즈니스 목적들 때문에 서로 다른 기술로 활용이 된다는 측면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무역은 마지막 발표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블록체인과 관세 사이의 미래입니다. 사실 제가 관세사 준비한 지 한 20년 정도 되는데 관세사의 미래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너무 부담이 있는데 그래도 경청해 주시고 좀 부족하나 내용을 좀 공유했으면 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고 그 다음에 관세 행정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관세사의 역할 변화,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도입을 막는 관세 행정이 어떻게 하는지 좀 무거운 목차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이 디지털, 예산의 디지털을 본다면 다 아시겠지만 제1차 산업혁명은 18세기에 전기기관을 기반으로 한 기계화혁명, 제2차 산업혁명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 전기에너지에 기반한 대량생산혁명, 그리고 제3차 혁명은 20세기 후반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으로 한 지식정보혁명입니다. 현재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 이러한 종합적인 중심 정보 기술을 이용하는 차세대 혁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세대 혁명은 기술적 발전에 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관세사 업계시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음은 저희 관세청 및 관세사의 통관 제도에 대해서 변화된 사항을 역시 4단계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1990년대 FTS 온라인이 도입되었고 94년에 1회 통관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제3세대 인터넷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2단계로 2008년도에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서 신고 표준 전자교부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16년까지 4세대 국정망이 구축되고 현재 2018년부터 블록체인 시급 사업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관세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관세청은 스마트 커스텀스를 준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빅데이터, IoT, 드론 등 이러한 차세대 정보 기술들을 이용하여 구체적 내용을 본다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통관 및 심사에 적용함으로써 리스크를 관리하고 IoT와 드론, 5G를 이용해서 화물 및 해상 감시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현재 진행 중인 수출 통관 시스템 시급 사업을 2020년까지 모든 수출 부분에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향후에는 수익 부분도 계속 확대 예정입니다. 그러면 블록체인 기반으로 수출 통관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화주, 그 기업이 생성한 인보이스나 패킹 리스트를
블록체인상에 올리고 관련 블록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이나 관세사나 보드 등 모든 영역의 서플라이 체인 주체가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름으로써 전 영역에 대한 프로세스를 공유하게 되고 중복 업무를 방지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크게 감소시키는 사항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서류의 표준화와 전자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관세사의 역할을 얘기합니다. 최근 언론사 많은 보도가 있겠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변호사, 회계사, 의사, 관세사 등 전문 자격사의 역할이 축소를 된다고 합니다. 또한 2020년도 직무 영향도 요구 정도를 보니까 복합적 문제 해결 기술이 가장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3D 프린트, 스마트 팩토리 등 다품종 소량 생산 및 부품 간의 활발한 융합을 가속함에 따라 부목 분류, 과세평가, 요건 할인, 원산지 확인 등 전문적인 관세사 영역은 내용적인 면에서 더욱더 확대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세사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하는데, 첫째로 기업이 ERP를 운영하고 직접 블록체인상의 노드를 연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관세사는 업체에 의해 블록에 등록된 데이터의 적법성과 형식적 오류를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현금을 확인함으로써 이게 원산지 규정이 맞는지, 요건 규정이 맞는지 업무도 추가적으로 수행됩니다. 즉 선적 서류와 거래 관련 서류 등 전반적인 관세, 외환, 절차 법칙 위반 사항들을 관세사는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ERP를 운영하지만 직접 블록체인에 연결시키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내부 관리 시스템 ERP가 없는 업체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서는 인터페이스나 메일 메시지를 통해서 1차적으로 데이터를 관세사에 전달합니다. 이럴 경우 관세사는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올리기 위한 생성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럼 블록체인 도입에 맞는 관세사 대응은 어떻게 할까요? 이 자료는 2018년 저희 A1에서 거래 중인 3,000여 개 업체를 분석해 본 결과 70% 이상이 팩스나 PDF 등 변환이 불가능한 서류를 통해 저희가 통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관세사가 직원인의 수기로 입력하게 되는 거죠. 현재 상황이 현실이 이렇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관세사의 통관 매출, 관세사 매출 중에 통관 매출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비용 중 70% 이상이 이런 오퍼레이터, 직접 수기를 운영하는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떨어지는데 지금처럼 오퍼레이터들이 변함없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결국 관세사는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선서 서류 등을 전자문서하고 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관사는 대형 법인도 있겠지만 중소법인도 많습니다. 영세한 법인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전문서, IT 인력들을 투자하기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에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해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지. 안 그러면 대형 법인에서 지금 사용 중인 전산 기술들을 나눠서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블록체인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포인트를 맞춰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인보이스의 데이터인 겁니다. 인보이스를 원래 블록체인상에 올려야 될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우선 신고서 자동 변환이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 항목 50여 개를 일일이 다 체크해서 올리기에는 화주가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거래 형태를 고려해서 최소한 거래 내역 확증 및 확인에 필요한 부분에서 인보이스를 한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를 토대로 업체들이 부담을 안 느끼게 하는 부분도 1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블록체인 생성을 추진합니다. 화주망 블록 생성 권한을 가질 때 예상되는 문제는 올렸을 때 좀 발생하거나 오류 발생 시 추가적으로 이에 대해서 보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세사나 화주나 업계마다 기술 교체가 너무 차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업계 정산 수준을 고려해서 블록체인 생성을 관세사가 화주를 대신해서 맞게 생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로 지금 현재 화주는 셈이나 오라클이나 기타 자체 개발 이야기를 통해서 직접 운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러한 기술 개발에 대해서 운동을 못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블록체인 얘기를 개발 기준마다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고 연결이 불가능한 화주의 경우에는 매뉴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공통 플랫폼을 개발이 저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공통 플랫폼을 통해서 각 통합 프로그램이나 블록체인을 연결시켜주는 중간 역할을 하니 이러한 관세사나 화주의 다양한 형태를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요거는 그 공통 플랫폼 예시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왜냐면 이 전체 플랫폼에 있어서 연결은 다양하게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수입자, 수출자, 운송자 다 연결시킬 수 있고, 여기서 서류 자동화, 즉 각종 전산화 서류나 팩스나 PDF로 많은 서류를 OCR이나 파싱이나 스캐닝을 통해서 자동으로 생성해서 블록체인에 연결시키고, 기타 이런 블록체인 그 데이터를 가지고 KPI나 오류 유형, 패턴 분석, 알림 기능 등을 사전에 제공할 수 있는 기능들도 추가하면 좋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더불어서 지금 현재 기술이 증강 인식, 이미지 인식을 통해서 사진을 찍으면 그에 관련된 부분이 HS나 검증요법이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자동 번역에서 번역까지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기능이 공통 플랫폼에 담아졌으면 어느 정도 지금 상황에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에 따라 관세업체 많은 변화를 오리라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관세업체는 절차적인 상의 많은 매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수기로 입력하고 그래서 통관하고. 근데 향후에 이런 4차전이나 블록체인이나 AI나 각종 그 기술이 융합되면 이런 절차적인 사항 점점점 없어질 거라고 판단되고, 향후에는 내용적 지금 즉 이 물건이 즉 적법하냐 아니냐, 그리고 다양한 그 외환 거래, 외국화 거래 사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의 검토자로서의 역할이 관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를 위해서는 관세청과 긴밀한 협력과 또한 대형, 중형, 소형 관세사들이 서로 뭉쳐서 상생의 모델을 만듦이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의문이 나는 것은 이 블록체인 시스템이 된다고 해서 표준화의 문제는 또 해결이 안 되는지 아닌가. 이쪽 업계나 물류업계나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분명 이런 부분이 작다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표준화될 수 있는지 기타 정보들이, 그 다음에
가격 정보라든지 이런 그 굉장히 영업비밀에 속하는 자료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이 될지 아마 그런 부분들은 아까 그 발표하실 때 해식이 이런 거 해결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고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많이 나고 그러는데 오늘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전문가들의 그 코멘트를 한번 들어보고 또 전문가들께서 발표하신 분들과 질의응답하는 시간 또 이거 끝나고 나면요. 이 지금 토론하시는 분들 5분들이니까 각각 한 10분씩 정도만 좀 시간을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플로어에서 한 2-3분 정도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일 먼저 여기 토론자 순서대로 이 박철구 대표님부터 그다음에 배승호 지사님부터 순서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CNI 구동받는 사업부터 들어와서 이게 사실 저는 블록체인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2006년도에 제가 관세청에 정보 기획과자로 했을 때 앞에서 발표했던 우리 김기동 과장하고 그 당시 유비쿼터스 정보화 전략 계획을 수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참 유비쿼터스 유행할 RFID를 이용한 정보 전략 사업들이 굉장히 참 유행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유비쿼터스 하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말하고 있는 사업 인터넷이나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아이디어로서 사실 지금 됐었고 실질적으로 정보통신부에서 광화문에다가 유비쿼터스 체험관을 설치했고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때 아마 참관을 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이제 사운드 인터넷과 초역을 이런 시스템 환경들을 구축했었는데 과연 그것이 이제 언제까지 실현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했었고 저희들도 그때 이제 정보화 전략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언제 실현될 것이냐 굉장히 이제 궁금했고 그 중에 대부분들이 시범 사업으로 붙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이런 산업 인터넷이라든가 블록체인 기술이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도 토론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초연화, 지금 사물 인터넷과 아주 굉장히 이제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앞으로의 사회나 초연결 사회라고 해서 이 사람과 사람과의 또는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이 되고 계속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보가 주고받게 되는데 이게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던 장애 요소가 아까 박사들도 많이 설명을 하셨지만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하고 정보 보안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보면 블록체인이라는 이 기술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과 그런 어떤 빅데이터라고 하는 그리고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보다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는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지금 블록체인 기술이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아직까지는 실제 생활에서도 어떻게 이제 그런 것도 사용될 것인가 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발표자들도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여러 분야에서 지금 우주처럼 지금 시범 사업을 블록체인 시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정부주도로 항공 물류산업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 물류 여러 가지 산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아까 발표자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서로 연계할 것인가 하는 어떤 공통 API 결과 구축 문제가 핵심 문제로 생각이 다음에 또 문제가 하나 앞으로 풀어볼 것입니다. 이제 블록체인과 같은 산업 시스템들이 구축이 기존의 어떤 레가시 시스템들과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검토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이제 시스템 플랫폼들은 부분적으로밖에 적용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있는 시스템과 블록체인 플랫폼만의 특이한 연결해서 데이터가 원활하게 주고받을 것인가, 아까 그리고 가장 김경 원장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시스템 개발, 이 연계 문제가 가장 진적인 대응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블록체인 기반한 시스템을 할 때 반드시 어떤 공통 API를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아까 김동 사장님께서 관세청 통관 인력 플랫폼 시스템 개발하는 과정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싱가포르 세관에서 이제 그런 공통 API를 함께 개발하는 이런 시범 사업을 한다고 했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좋은 사례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각 개발하는 데에서 서로 데이터 연계하는 이런 사업들이 같이 연구가 돼야 되겠습니다. 너무 자세한 추후에 기회가 있으면 추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철구 대표님께서 아마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공동 API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다음은 K시넷의 배승호 컨버전스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시넷 배승호 본부장입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관세청에서 유니패스 시스템 유지보수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앞에 설명드렸던 관세청의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한 운영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블록체인 하면 뭐가 좋아? 왜 블록체인 하는 거냐? 그냥 시스템에 하는 게 낫지. 네, 지금 효율상으로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철수가 영희한테 1,000원을 줬는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에다 도입하고 있습니다. 철수가 영희한테 어떤 일을 하면 1,000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것을 블록체인에서 얘기하는 것은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철수가 영희한테 1,000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1,000원을 줬다고 하는 것을 저희는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주고 난 뒤에 서로 쌍방이 받았다고 하는 영수증을 발행하는데 그게 저희들이 말하는 분산 원장, 디스트리뷰터 레저 테크놀로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하는 얘기는 다만 이것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포장되어 있을 뿐이지 저희가 똑같이 철수가 영희한테 1,000원을 주고 그것을 1,000원을 줬다는 것을 증명하는 형태를 블록체인으로 기술화하고 있는 겁니다. 블록체인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세청에서 적용하는 것도 어려웠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 관세청과 연결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 관세법 자체가 현재 블록체인을 적용할 수 있는 체계는 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은 조세법과 절차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즉 세금을 매기는 부분하고 어떤 과정을 정리한 절차법으로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블록체인은 절차와 무관하다는 것이 저희들이 굉장한 충격적인 사항이라고 저희는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출 통관을 하기 위한 수출 신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과주, 관세사, 통관보유 또는 제도사가 그것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관세법의 절차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 그와 관련 데이터를 쏘게 되면 블록이라는 데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절차적인 의식으로는 블록체인을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절차에 익숙하고 절차를 따지는 저희들에게 블록체인을 이해하기에는 조금 생각적인, 의식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수출 신고라는 것은 존재하지만 수출 신고라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맞는 것이 블록체인적 관습입니다. 예를 들면 수출 신고서 안에 있는 신고항목 50개를 지금은 아주 여러분들이 관세사한테 보내주고
관세사 그것을 다 찍고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서 전송을 해야지만 관세청에 들어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절차와 법적인 제도이지만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화주가 넣은 데이터, 포워드가 넣은 데이터가 모이기만 하는 수출 신고가 완성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즉 말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데이터가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이 데이터를 공유해서 그 행위를 완성시키는 과정으로 바뀌어야 블록체인에서 관습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의식적인 충돌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 관세법상으로는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신고인의 정의입니다. 화주, 관세사, 평강법인, 제조법인 이렇게 그 사람만이 데이터를 줄 수 있다는 것이 맞지 않고요. 두 번째는 신고에 대한 정의 또한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면 관세법상에서는 수출 신고서가 작성되어 그것이 관세청의 지정한 정보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순간을 신고의 완성을 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서 관세청에 있는 서버에 넣어주기까지는 우리가 말하는 관세법상 신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세법상에서는 그렇지만 블록체인상에서는 누구든지 하나의 데이터, 인보이스나 막 또는 거래 금액을 올리면 그 자체가 신고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현재가 갖고 있는 관세법적, 절차법적 상과는 좀 맞지 않다라는 부분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행위의 주체자에 대한 정의,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지 블록체인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많아집니다. 또 크게는 제도적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도적 충돌이라고 하는 포인트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왜 블록체인이냐, 왜 블록체인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많이 거론하느냐는 부분이거든요. 통관이나 물류의 패러다임이 과거 한 5년, 조금 길게 보면 10년 정도 돼서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즉, 트랜잭션의 형태, 거래의 형태가 기존의 전통적 B2B 거래가 아니라 B2C, 쉽게 말하면 일반 국민들이 수출과 수입에 대한 전체적인 트랜잭션의 패러다임을 끌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옛날과 같이 똑같이 전통적인 LC 거래에 의해서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직구라든가 역직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랜잭션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트랜잭션이 지금 관세청에서도 들고 있는 수출입 트랜잭션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금액 비율로 봤을 때는 1%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데이터라는 것은 금액이 10억짜리든 1000원짜리든 처리하는 절차와 방법은 똑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업무량이 많이 늘을 수밖에 없고 그 거대한 트랜잭션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어떻게 더 신속화해 볼 것이냐 하는 부분으로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여기 계시는 통관과 물류업종에 계시는 모든 분들과 동등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건 책은 모색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블록체인이 됐든 블록체인이 되지 않았든 다양한 옛날과는 다양한 다른 형태의 거래 형태에 대한 물류 형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예를 들면 지금 말하는 유니패스상에 있는 저희들이 신고 시스템에다 넣어주는 거라든가 아니면 마이크로스터스라고 해서 웹사고가 신고하는 것 외에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별도의 제도를 갖는 통관의 체계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라는 형태가 제도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차법으로 제공되어 있는 관세법이나 형태를 데이터의 소유권의 형태로 바꿔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블록체인과 일반의 웹, 내지는 일반의 시스템적인 가장 큰 차이점은 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즉, 데이터의 기록, 저장, 관리를 각자 하고 계십니다. 관세사는 관세사에서 따로, 화주는 화주에서 따로, 관세청은 관세청에서 따로 합니다. 그 절차를 EDI가 됐든 XML이 됐든 그런 형태로 주고받는 것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는 그 데이터의 기록과 저장과 관리에 대한 절차를 어디까지 공유할 것이냐, 누가 소유할 것이냐, 또는 누가 소유하는 것을 인정해 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절차법적 제도가 아닌 데이터에 대한 행위 주체와 그것에 대한 책임자로서의 형태로 바꿔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앞으로 공유경제 또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형태로
바꿔야 나갈 포인트로 보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블록체인을 공부해야 되고 현실과 함께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더욱더 저희들이 깊이 논의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